이번에는 한 주간 포털사이트 뉴스에서 가장 이슈가 되었던 뉴스들을 살펴보고 빅데이터 관점에서 분석해보는 빅데이터 시간입니다. 피플라이소프트 미디어 빅데이터 연구소 소장 이경락 박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주는 지난 주말 세상을 떠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이슈가 네네. 다른 이슈들을 덮었다. 뭐 이렇게 보면 거의 되겠죠. 그렇게 뭐 표현할 수 있죠. 검찰총장 문제, 네, 얘기들이 다 덮어졌고 예. 정의연도 덮어졌고, 예. 코로나19 이슈도 사라진 거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만 어쨌든 이 이슈 이외에도 다른 이슈가 또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게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떤 게 그렇습니다. 있었습니까? 일단 키워드 자체만 보면 말 그대로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과 관련된 이슈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등장한 어휘들 이렇게 순서대로 봤을 때 상위의 그 절반 이상이 이제 박원순 시장과 관련된 어휘들이었고 남은 절반이 이제 부동산 대책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이런 것들 통해서 총 5개 이슈를 꼽아봤는데 첫 번째가 아무래도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고소 관련 논쟁, 그리고 두 번째가 정부의 부동산 대책 관련 비판이 확산되는 점, 그리고 세 번째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제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이제 무죄 선고받게 된 거예요. 예. 그리고 네 번째가 21대 국회의 개원,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죠. 알고 보면 그것과 이제 대통령 연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코로나19의 국내 지역사회 감염은 좀 주춤하고 외국 사례들이 많이 들어온 것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 너무 많은 매체들이 계속 다루고 있어서 오늘은 좀 다른 주제들 좀 얘기 좀 해보고자 합니다. 예. 부동산 이슈부터 얘기를 해보죠. 네네. 최근에 그 MBC 100분 토론에서 여당 국회의원이 방송에 나가는 줄 모르고 네네. 그래도 집값은 안 떨어질 거다 이런 발언에서 지금 예, 말 자체는 그랬었죠. 그래서 예.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정치 분야에서 관심 있지만 실제로 이제 계속 밑바닥에서 깔려오는 건 부동산이 지금 한 달째 계속 이제 2위 정도의 관심을 계속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6.17 대책 이후에 계속 이슈가 됐고 그리고 70 대책까지 이르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이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분야, 뭐 보건이나 의료보다는 좋은 편인데 여기 쪽은 정책 신뢰도가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장이 제대로 정책에 대한 것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데 뭐 이와 관련해서 뭐 증여세, 뭐 양도세, 종부세 뭐 이런 것들 다양한 대책들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시장이나 혹은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그 방송 그 MBC 100분 토론에서 집값 과연 이번에 잡힐까라는 주제로 이제 70 부동산 대책에 대한 토론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 정리 발언이 문제였습니다. 이제 실제 그 뭐 방송 라이브로 나가는 지상파 방송 말고 유튜브에 이제 정리 발언 비슷하게 이제 좀 녹음이 계속 됐는데 여기 보면 이제 야당 쪽 토론자였던 김연아 비대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집값 이게 떨어지는 게 국가 경제에 너무 부담되기 때문에 그렇게 막 떨어뜨릴 수가 없다. 이게 막이라 표현 좀 집중하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얘기하고 이에 대해서 이제 진성준 의원이 답변했던 게 그렇게 해도 막은 안 떨어질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미 부동산이 뭐 이게 어제 오는 일입니까?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됐습니다. 원래 진성준 의원이 얘기했던 거는 부동산 원칙이 확립돼야 되고 1가구 1주택 원칙이 돼야 된다. 그래서 계속 정책 주자들이 나와야 되고 다음 정부에서도 이루어진다. 이런 내용들을 했는데 그것과 배치되는 의견 아니냐 이런 내용들이 그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토론 과정에서는 계속 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맞는 길이다. 네네. 이렇게 해놓고는 마지막에 마이크 꺼진 줄 알고 다른 말을 했기 때문에. 네네. 그럼 이게 모순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거잖아요. 예, 근데 그게 다른 말인지 아닌지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아시다시피 지난주에도 잠깐 다뤘는데 요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굉장히 조직적으로 좀 반대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헌법 13조 2항 뭐 6.17 위헌 같은 이제 검색어 순위 올리기 뭐 이런 식의 그 움직임을 통해서 굉장히 이제 부동산 대책에 반대를 했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이번에도 이것에 대한 네티즌들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사실 오늘 오전에 수집한 것만 보게 되더라도 이 네이버만 보더라도 13개의 뉴스가 많이 본 뉴스에 올라와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진성준 의원 발언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겁니다. 이게 정부가 알고 보면 정부 여당이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있는데 이 보수 성향 매체들이 이걸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보면 혹은 이제 진성준 의원의 그런 대응을 보게 되면 약간 어떻게 보면 꼭 그렇게만 생각할 부분인가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이게 사실 일단은 공적인 토론에서 한 얘기는 아니고요. 예. 사실 이제 사적인 거나 이제 유튜브에서 공개된 내용이라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거기서 맥락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선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 그 김연아 비대위원이 한 얘기가 그렇게 막 떨어뜨릴 수는 없어요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이제 진 의원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렇게 막에 초점을 맞춘 거죠. 그러니까 막 떨어지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진 의원도 그 나중에 이제 보도 자료나 이런 걸 통해서 밝혔던 것이 우리가 정책을 하더라도 그렇게 막 떨어지는 않는다라는 뉘앙스로 얘기한 건데 이걸 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언론이 부각을 시킨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걸 가지고 언론들이 뭐 본심 들킨 여당이라는 식으로 이제 프레임을 짜서 그 헤드라인을 구성하는 것은 조금 지나친 측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맥락상 보면 이해되는 측면도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걸 지금 언론들이 뭐 속마음을 들킨 게 아니냐 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건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좀 심한 측면들도 있습니다. 네. 예. 다른 이슈로 넘어가 보죠. 네.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통령의 국회 연설 시간과 대법원 선고 시간이 겹쳤는데 네. 오히려 대통령 그 국회 연설보다 그 대법원 이재명 선고를 더 관심 있게 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도 주변에 보면 진짜 알람까지 켜놓고 그것에 대해서 보는 분들이 있었는데, 예. 그러니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제 기소된 거에서 그 상고시까지 갔을 때 뭐 직권남용 권리방해 이거 권리행사 방해 이거는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직권남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 사실 요것도 법리 해석하기 있어서 이제 권리행사 방해도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일단 이거는 1심, 2심에서 다 무죄로 판결 났고 이제 핵심적인 것들은 이제 공직선거법에서 이제 그 표현, 사실관계, 허위사실 유포에 있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무죄가 났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에 형을 강제 입원시키려는 의도가 있었건 없었건 이런 것은 뭐 차치하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었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1, 2심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는 무죄가 있었던 거고 결국에는 지금 계속 논의가 이제 쟁점이 되었었던 것들은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그런 거였었는데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법원이 그러니까 어쨌든 7대5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무죄 취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결정이 되면서 다시 또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었고 이와 관련해서 법리 해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의미를 다투는 그런 식의 보도들이 많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예. 13명 대법관 중에서 1명은 기피 신청을 했고 네. 이재명 지사와 과거에 인연이 있었다. 네네네. 그래서 공정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기피를 했고 12명이 선고에 참여했는데 원사이드로 끝이 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네. 굉장한 경험이 있었던 것 같고. 이게 사실 개념적으로 좀 여기 이 쟁점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사실 이제 허위 사실이라는 부분과 그리고 공표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로 지금 언론이 초점 많이 맞춘 거는 공표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상대방에서 공격을 많이 당하다가 내 의견을 이렇게 밝히는 것들 그렇게 좀 소극적으로 하는 것들을 공표,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막 알리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런 것들은 표현의 자유에서도 좀 보호받아야 되는 것들이다라고 본 거고 또 하나는 허위 사실입니다. 근데 내용들을 보게 되면 요게 굉장히 추상적으로 얘기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시키려 하다. 라는 것들을 행위의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이냐. 진짜 실제로 드러났었던 점은 어쨌든 일단 판별, 그러니까 정신 이상의 판결을 받게 하게끔 가족끼리 했었던 행위는 있지만 강제적으로 병원에 넣으려고 했었던 것들은 뭐 미수에 그쳤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실제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들 이런 두 가지 쟁점들이 논쟁이 되었었고 그리고 법원에서 판단은 그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 이제 무죄 취지로 나갔습니다. 결과는 7대 5입니다만은 이 전원 합의체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시 하라고 재판을 돌려보냈지 않습니까? 2심이 잘못됐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 뒤집어지기는 좀 어렵다고 어렵습니다. 보고요. 네. 이렇게 결론이 그러면은 뭐 이렇게 무죄로 나는 것인데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동안 이재명 지사를 옥죄고
했던 것이 빠졌기 때문에 네. 이제 뭐 본격적인 대권 네네. 행보를 해서 그렇습니다. 대권 주자로서 날개를 달았다 이런 평가가 있더라고요. 네네. 그 바로 여론조사만 보더라도 13% 뭐 15%대로 이제 막 올라오고 이제 이낙연 의원 다음으로 이제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내 인터넷 댓글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나 또 네이버나 다음 어떤 좀 차이가 있을까 좀 살펴봤는데 그 관련된 그 댓글 보면 네이버는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이름 다음으로 대통령이라는 어휘가 계속 이제 많이 등장을 했었고요. 파이팅이라는 것도 10위권 안에 있었습니다. 네이버임에도.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재명 지사를 대통령 후보군으로 이제 단숨에 이제 격상을 시켰고, 또 가장 많은 호응을 얻은 네이버 댓글을 보게 되면 그 이낙연 의원과 비교를 하면서 예. 이재명 지사가 오히려 낫다 이런 내용이 이제 가장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네이버에서는 사법부에 대한 비판도 좀 상당히 있었고요. 예. 근데 다음 같은 경우에는 그 기사가 많지는 않았지만 그 댓글은 다 수집해 봤을 때 꽤 많이 있었는데 이재명이 가장 많이 등장하고 당연히 이제 세 번째 당연한 이게 세 번째였고 당연한 판결이었다 뭐 이런 얘기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파이팅이 네 번째, 대통령이 다섯 번째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네이버보다도 어떻게 보면 다음 쪽이 이재명 지사의 무죄를 좀 반기고 있었고 좀 환영하는 입장 이런 것들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호응을 받은 댓글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게 어차피 대법원 사안도 아니었다. 일 잘하는 사람 그만 괴롭혀라 이런 식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의 경우 보게 되면 또 네이버나 다음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 잘한다라는 프레임 이런 쪽의 평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예. 그 다음과 네이버가 조금 차이 나는 것은 뭐 역시 네이버는 아마 보수적 네티즌 댓글이 많이 네. 달리지 않습니까? 다음은 네네. 좀 진보적이고.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 걸로 달라지긴 했는데. 네네. 보수적 네티즌들이 많이 댓글을 단다고 하는 네이버에서도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 파이팅 이런 네,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올라왔다고 하는 네. 게 약간 의아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지사의 그런 행정적인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지금 사실 보수도 집결할 수 있는 방향성이 없지 않습니까? 예. 딱 표현의 인물이 없는 상황인데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 사실 이념적으로 딱히 확 드러난 색채가 있다기보다는 그리고 이제까지 뭐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은 받은 부분들도 있었지만 예. 일처리 자체는 사실 그런 여론에서 예를 들어서 뭐 신천지 관련된 부분들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행정들이 굉장히 일처리가 여론 중심, 뭔가 민심 중심으로 이제 빠르게 했었던 것들이 아마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21대 국회가 늦은 개원을 했죠. 네. 대통령 연설이 있었는데 대통령 연설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번에 대통령 연설문 관련해서 한번 그 주요 어휘들을 봤습니다. 사실은 전체적인 맥락, 역사적으로 다 함께 살펴보면 더 좋긴 하지만 이번 연설문만 가서 이제 키워드를 살펴봤는데 그리고 그 키워드 간의 이제 의미 네트워크를 살펴봤는데 아무래도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가 이제 국회였습니다. 예. 50회 넘게 등장을 했고요. 다음으로는 국민, 경제 순위로 이제 나왔었고요. 새로운 정책 방향으로 제안되고 있는 뉴딜 같은 경우가 6번째로 굉장히 많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총 16번 정도 등장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로 이제 그 문제 제기를 했었던 부분, 아무래도 20대 국회의원의 국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협치가 안 되었다. 이렇게 꼽으면서 그 협치 이런 어휘들도 굉장히 이제 자주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휘들을 통틀어 보면 어쨌든 협력에 대한 의지들이 굉장히 이제 이번 국회에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그 코로나 위기에 대한 극복 의지 그리고 한국판 뉴딜 성공 이런 것들이 그냥 가장 핵심적인 주제로 다뤄졌고요. 그리고 그 뉴딜과 관련해서 자연스럽게 경제적 이슈들이 그 중점적으로 다뤄졌고 그와 관련해서는 고용이라는 어휘 이게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후 뭐 정책 방향 뭐 누구나 예측해 볼 수 있겠지만 한국형 뉴딜 쪽을 이제 더 강조하고 그런 고용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쪽으로 더욱 집중돼서 그 경제 살리기에 나설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통령 연설의 주요 초점은 어디에 있는지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하죠.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경락 빅플라이 소프트 미디어 빅데이터 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수단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